스튜디오가 환해지는 느낌이. 네, 일부러 빨간색으로 예. 맞출 것 같습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카이 에듀에서 영어를 15년째 강의하고 있고요. 예. 고등 영어, 게임 영어. 이전에는 성인들 대상으로도 토익 강의 이런 것도 좀 했었고요. 예. 영어 관해서는 되게 학교에서 전공도 하고 오랫동안 몸을 예. 담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가 인생의 반이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이 넘나요 혹시? 넘은 것 같네요. 예, 넘은 것 같네요. 예. 예, 영어 선생님 이창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는 영어 이슈 탑5 시작하겠습니다. 변화의 시대 2022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시겠네요. 여태까지 영어 시험이 EBS 교재를 베이스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수능에 대비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EBS 교재 지문이 수능에 똑같이 상당수 문항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사라집니다. 직접 연계, 그게 이제 직접 연계일 텐데, 예, 직접 연계해서 간접 연계로. 문제가 똑같은 건 아니고 지문이 똑같았던 지문이 똑같은 거죠. 지문이 같은 지문이 70%가 나왔고, 그거를 문제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네. 그 지문 내용만 알면 풀 수가 있었겠네요. 내용을 알면 푸는데 굉장히 유리한. 내용만 그런 알고 형태로 있으면 문제가 나왔었죠. 예, 그게 직접 연계가 전체 문제의 70%를 차지했는데, 네. 이제는 간접 연계로 50%로 바뀌게 됐다는 거는 이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소재 위주로 그 내용하고 관련된 이슈 비슷한 소재 위주로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네. 똑같은 지문은 이제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냥 70%가 똑같았는데 70%가 이제 영어가 전체 45문항이에요. 예. 그 중에 리스닝이 17문항이고요. 예. 그 다음에 리딩이 28문항이고요. 그 중에서 리스닝이 거의 대부분 100% 연계가 되고 독해 지문 한 7, 8개 정도 이렇게 직접 연계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저 간접이란 말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섭습니다. 예전에 보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 돼버렸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지문만 달달달 외워서 수능에 대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게 두 번째, 지문 남기식 학습 시대에 정말 바보같이 한글 지문으로 한글을 보면서 수능 영어에 대비하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선생님도 계셨고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실력으로 승부하자. 독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 아는 거, 독해 이해력 이런 네.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겠네요. 그게 세 번째 난이도 상승 예상이 아니라 이거 확정이래요. 예상이라기보다. 난이도가 실제로 지문 내용 자체가 난이도가 올라간다기보다 아무래도 연계율이 떨어지니까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엄청 상승하겠네요. 조금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또 체감 추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온도는 동일한데 오늘 왠지 더 추워. 그렇죠. 예, 오늘 왠지 밖에 더 나가기 싫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예, 더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변화,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 적절한 비유세요. 예, 정말로 추워졌는데 영어는 추워졌는데 그러나 실제로 온도가 내려간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난이도는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그거 되게 정확한 표현. 예상된다. 네. 예,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번째가 결국 어떻게 하우의 문제네요. 네. 예. 뒤에서도 잠깐 언급을 할 건데요. 그래 소재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오늘은 이제 수능이 포커스니까요. 수능에 대비해서는 너무 깊이 있는 문법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좀 더 빨리 글 전체를 읽어내려가는 그 이해력과 독해력. 그렇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시험이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큰 변화예요. 정말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이전에 공부했던 방식이랑 애들이 어떻게 다르다고 느낄까요? 아이들이요? 예. 아이들이 좀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EBS만이라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해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아무래도 수능은 전체적인 변별력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등급 비율 변화. 이건 테크니컬한 이야기네요. 네.
예, 등급별 변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2년 예상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23년, 24년도에 보게 될 텐데 요 누적 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1등급이 7.5%, 네. 예, 2등급이 한 24% 내외, 3등급이 많네요. 45%면 그렇죠. 거의 절반 학생 3등급은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여태까지 영어 시험을 출제해왔고 그게 EBS 교재 연계의 취지이기도 했고요. 예, 네. 그게 결국 1등급은 상위 10%인가요? 다른 과목하고는 다르고요. 예. 네, 1등급은 90점 이상. 90점 이상. 2등급은 80점 이상. 2등급은 80점 이상. 10점 단위로. 예, 그걸 이제 절대 평가라.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튼간에 그 비율이 2021년도에는 12.66. 자, 10명 중에 100명 중에 12명이 1등급을 받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수능이 수능 영어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예. 30명, 100명 중에 한 30명. 그러네요. 29.14%. 그리고 나머지가 그럼 대부분의 영어 시험을 본 학생들이 대부분 한 3등급 이상은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공부만 했으면. 네, 절반 이상 가면은 3등급은 나오는 그런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2022년 이후에는 이제 그 숫자 중에 어느 정도 밸런싱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 숫자들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조금 더 풀어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일 위에 1등급 수치를 보시면요. 네. 12.66%까지 1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9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12.66% 안에 들었는데 영어는 1등급이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에서는 12.66% 안에 들어가면 3등급이에요. 거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영어의 등급에서의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드밴티지. 결국 영어는 노력만 하면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목이겠네요. 찍기 가장 좋은 과목.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해도 3등급까지 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2등급 그 이상 노릴 수 있는 제일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공부 방식도 많이 변화했고 그러나 그 절대평가라는 영어만에 가지는 그 평가 방식만이 가지는 어떤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가장 기본되는 베이스되는 그런 과목이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볼까요? 세 번째 이슈. 가기 전에 지금 막 훈훈해서 좋네요. 애들 정폭 씨, 멋져용, 현준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OT 하는 목적이 우리 이제 과목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담도 좋지만 관계된 영어 선생님 계시니까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주시면 저희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최상위권 대학 영어 비중 증가. 좋은 대학 가려면 영어가 더 점점 중요해진다. 그런 얘기겠네요. 소개해 주시죠. 영어는 등급으로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1등급을 받았을 때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질 때마다 점수를 조금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등급이 매겨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최상위권 학교들이 등급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반면에 올해 서울대하고 고려대를 필두로 해서 등급 간 격차를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최소 영어 2등급은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워진 건 맞겠네요. 역시 어려워진 건 맞다. 자, 네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습의 필수 4요소.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이 시험 연계율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공부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연계가 이제 좀 간접 연계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인 배경 지식이나 글의 소재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됐고요. 영어 학습의 기본 4가지 요소는 늘 강조하는 바지만 어휘력, 구조 이해, 독해력, 배경 지식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4가지. 한 단어의 의미를 알고 한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고
글 전체의 흐름을 볼 줄 알고 예.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 저장돼서 자기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방식의 영어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어휘력, 이해력, 독해력 그리고 배경 지식. 그렇습니다. 간접 연계가 되다 보니까 소재를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배경 지식이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뭐 중요하겠네요. 기후 변화, 네. 환경 오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과 모르는 친구들이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시사적인 내용들도 최근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시사적인 부분이요. 그렇죠. 뭐 이슈가 되는 거. 요즘 예. 또 코로나 이슈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슈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런 세계화, 문제들이 글로벌, 예. 문화에 관한 BTS에 관한 질문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하는 내용도 예. 이 그런 내용. 사람 그 심리에 대한 내용, 심리에 대한 예, 그런 어려운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예. 알아두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알아두면 됩니다. 좋을 것 같다. 자, 그렇습니다. 4가지 영어 학습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자, 마지막 5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이슈, 전체적 영어 학습의 중요성. 소개해 주시죠. 예,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오류를 범하는 자주 오류를 범하는 2개 이슈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장만 가지고 단어만 달달달 외우는 친구들. 예. 예. 그리고 문법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한 거예요. 포괄적인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글을 보면서 글 전체에서 어휘의 의미와 맥락을 통한 의미와 그리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에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거. 그게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도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내용이에요. 문제만 많이 풀고 그 내용을 복기하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예. 예. 그 복기를 해야만 그게 자기 실력으로 내공이 된다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잊지 말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말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네. 결국 많이 변했다. 네. 공부 방식도 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랄까 가장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읽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도 늘려가면서 그렇죠. 종합적인 공부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중요하겠네요. 예, 예전에 비하면 선생님이 처음에 강의를 했던 그 시절하고 비교하면 영어 지문의 내용이 굉장히 수준도 높아졌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비하려면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져주는 네. 이창원 선생님 오늘 마지막 학생들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고등학교 올라면은 수능을 향한 장거리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3년간의 레이스. 그렇죠. 예. 내신 준비도 하고 그 내신 준비를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먼 길 선생님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네. 이창환 선생님이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대학 가자. 바다가 보이는 울진에서 거의 학당